안녕, 수정입니다. 38번째 시간이고요.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두 번째 시간. 문제풀이까지 이어갈 텐데 시작을 여는 글 확인. 값진 성과를 얻으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차고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담스럽죠, 여러분? 이런 얘기 딱 들리면 아니 내가 이제까지 뭐 충실하지 않게 공부를 했나.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랑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거랑은 좀 성과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은 계획대로 공부하고 있나요? 그렇다고 믿고 있는데 계획대로 하루하루를 딱 나가면서 그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서 그 목표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구나라는 생각 말이죠. 그걸 인식하는 사람들, 그걸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까지 걸어왔던 걸음이 몇 발자국 정도 되는지, 앞으로 남은 걸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현재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렇죠. 이게 64강이라는 끝이 있어요. 그 중에 이번에 38번째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이 정도고 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이며 그 다음에 또 우리 제자들이 어려워하는 주제가 어느 정도 남았으며 그건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설명을 해볼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이제까지 거쳐왔던 거 중에서도 우리 제자들이 뒤에 가서 또 한 번의 복습이 되는 구간은 어디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이 그냥 예를 들어 104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충실하게 설명하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04 쪽에 있는 내용만 충실하게 설명을 듣자. 완전히 익히자 보다는 어느쯤 와 있고 어느 정도를 더 가야 되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그 자체가 값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값진 성과를 얻기 위해서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소중한 발자국, 그게 아주 중요하다. 선생님 전강의 그림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닐걸요? 잘 보시면 뭔가 또 달라요, 이야기가. 왼쪽 갑의 어머니 을이시죠. 대개 아이가 저희 집 유리창을 깬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표정을 보세요. 이 얼굴은 또 선생님의 또 유년기, 아주 옛날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표정을 보니까 이런 표정이죠. 내가 왜?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걸 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요 귀염둥이가 안 깬 건가? 그렇죠. 예를 들면 이 친구가 뭐 포수 역할을 하고 있고 던진 친구는 따로 있는데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던진 친구는 막 도망갔어요. 자기 혼자 남았는데 여기 이제 가게라고 칩시다. 가게 주인이 나와가지고 누구야? 보니까 요 갑이 남아 있는 겁니다. 막 전화한 거죠. 다짜고짜. 근데 알고 보니까 갑이 깬 게 아니라면 어쩔 겁니까? 여러분, 갑이 깬 게 아닌데 갑의 부모한테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이쪽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사장님 정이시죠. 저와 계약한 답례품을 당신 회사 직원 병이 결혼식 하객들이 다 떠난 뒤에 가져와 결혼식을 망쳐버렸는데 이거 들은 것 같은데 잠깐만 돌잔치 영어로 설마 락 페스티벌. 이거 뭐지? 그렇죠. 이거 그 전에 했던 거예요. 이미 선생님이 지금에 와서 뭐야 돌잔치가 영어로 뭐야? 계약 파트 시작할 때 돌잔치 사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픽 감독님 그 돌잔치 사진 보여드리면서 그때 답례품으로 수건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제때 배송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게 바로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을 통해서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복습. 채무불이행이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강제이행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손해배상. 그러니까 전강과 이번강 이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 정리하지 마시고요. 이쪽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렇게 땀 삐질. 그럼 누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까요? 이번 강의 주요한 내용과는 큰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더 알려드리면 이렇게 얘기해줘. 사장님 정이시죠. 저와 계약한 요 사람을 만약에 그냥 A라고 칩시다. 그러면 계약은 A랑 정이 하는 거지 A가 요 정의 직원 병이랑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때에 이 답례품을 가져다 주지 못한 것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 이 손해배상 책임은 이 직원 병이 지는 게 아니고요. 정해지는 겁니다. 이것도 쭉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의 유형이 지금 배우고 있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그리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섞여 나올 때가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이 계약이란 두 글자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의 제목은 불법행위 문제풀이이지만 우리 1번부터 풀어나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럼 1번부터 풀이하기 시작하면 그때 계약 파트에서 배웠던 것 쭉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아 그러네. 사례가 상당히 다양하구나. 이번 강의 특수불법행위 유형 심화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에 나설 텐데요. 자 계속 채워볼게요. 지금까지 한 거 그리고 앞으로 남은 거 이렇게 삼자 구도가 나왔을 때 갑이 돌멩이를 던졌다. 갑이 돌을 던져서 을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때 갑의 나이를 따져보니 7살이었고 책임 능력이 없고 그러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때 갑을 책임 무능력자라고 부른다. 그러면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로서 부모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데 그때 부모가 지는 책임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으로 특수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한다.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고요. 왼쪽에 있는 이 내용은 교재에 없어요. 응용한 겁니다. A 다시. 그런데 이게 기출문제 풀 때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께서 이쪽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다면 공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 뒤집어지는 논리가 나와요. 자, 정리. 17살입니다. 책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 배상 능력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그때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려면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울 수는 없고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로서 책임을 진다면 그 책임은 일반 불법행위다. 됐죠? 자 이제 B를 등장시킬 겁니다. B. 사례 B. 사례 B도 여기 나와 있는 갑, 을, 병 3자 구도인데요. B에는 여기가 예를 들게요. 27살 뭔가 나이가 일부러 10살씩 차이가 난 겁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그냥 10살씩 차이가 나도록 만들어버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7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10년 뒤에 이런 일이 있다가 또 10년 뒤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27세에 요 갑이라는 사람은 책임 능력이 있죠. 성인이지 않습니까? 모르죠.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는 군대까지 갔다 온 뭐 그런 건장한 청년일 수도 있는 거고 27세의 책임 능력이 있는 요 사람이 어떤 뭐 회사 종업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뭐 혹은 식당의 종업원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삿짐 센터의 종업원일 수도 있고 다양하죠. 이 종업원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피용자라고 부릅니다. 피용자. 이렇게 이 종업원을 고용한 사장, 사용자가 있을 거예요. 사용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그 전에 봤던 사례에서 막 따져 묻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 전강에 시작할 때 아니 당신이 고용한 이 직원이 실수로 유리창을 떨어뜨려서 제 차가 파손되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말하면 당신은 여기거든요. 사용자. 사장 당신은 어쩔 거야? 지금 종업원이 실수로 이렇게 물건을 파손시켰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당신이 책임져!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전강에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사례가. 근데 막상 그 유리창을 떨어뜨린 사람은 갑이거든요. 갑. 여기는 갑. 갑의 나이를 보니까 27세고 책임 능력 있으니까 따져봄. 가, 위가, 손인, 책. 가해 행위 했죠. 그 다음 위법하죠. 고의 또는 과실 인정됩니다. 손해가 발생했어요. 인과관계 인정되고 책임 능력까지 인정되면 이쪽은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그 전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일반 불법행위 책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 불법행위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라고 부를 때는 가, 위가, 손인, 책을 완성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뭐 잘못했다기보다는 이 사용자가 이제 업무상 시킨 일을 하다가 이렇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때 사장도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특수 불법행위 책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B의 상황에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2명처럼 보이죠?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이 2명처럼 보이고 밑에 종업원의 책임은 일반 불법행위 그리고 이 사용자의 책임은 특수 불법행위. 왜?
정작 유리창을 떨어뜨린 건 직원이지만 사용자, 사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이걸 특수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 조건을 꼭 살리셔야 돼요. 사용자에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요건. 네 가지로만 정리해 볼게요. 요 갑과 병 사이에, 여러분 계속 지금 요 틀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갑과 병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용자, 피용자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 이 피용자가 업무상 일을 하던 도중에 불법행위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 다음 이 사장은 이 직원의 관리 감독의 소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자, 이 네 박자가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갑과 병 사이에 고용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업무상 불법행위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 사장이 관리감독의 소홀한 책임을 지우는 상황, 이 사장이 그런 걸 지우는 상황을 사용자 책임 특수불법행위한 유형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요건을 왜 말씀드리냐면 가끔씩 이런 문제 있어요. 직원이 업무가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친구들과 만나서 어디 뭐 치킨집에서 맥주 한잔 마시다가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서 뭐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누군가를 때렸습니다. 그때 그 잘못을 사장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업무와 관련된 게 아니니까. 다음 두 번째, 이게 직원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사장이 책임지도록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직원에게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직원이 잘못한 게 없는 상황에서 사장에게 특수불법행위 책임으로서의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이거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 감독 소홀, 직원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업무상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용자가 저는 관리 감독에 그 어떤 소홀함도 없었습니다 라고 스스로가 증명하면 면제될 수 있거든요.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까지 쭉 정리를 하면서, 자, 최종 복습이자 시험 문제를 내는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A, B 보시면 얼마만큼 시험 문제 쓸모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A라는 상황에서 책임질 사람 몇 명? 한 명. 그러니까 부모 이렇게. 그러니까 정작 돌을 던진 사람은 책임지지 않음. 그러니까 요때 특수불법행위. 다음 A 다시 책임질 사람 몇 명? 두 명처럼 보이죠. 그리고 밑에는 일반 불법행위, 위에도 일반 불법행위. 그러니까 왼쪽이랑 뭐 다를 바가 없는데요. 아니죠. 왼쪽이랑 또 달라요. 여기는 책임질 사람이 두 명처럼 보이지만 밑에는 일반 불법행위, 위에는 특수불법행위. 하나도 겹치는 게 없어요. 지금 이 사례에서 이 문제를 풀 때 선택지를 보니까 하나도 뭔가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 사례가 없는 거예요. 책임질 사람 한 명, 특수불법행위. 책임질 사람 두 명, 일반 불법행위. 책임질 사람 두 명인데 특수불법행위, 일반 불법행위. 이러니까 문제를 낼만 한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사용자 책임까지 끝났습니다. 세 번째, 공작물 점유자와 소유자가 있어요. 이 공작물이라고 하면 원래 뜻으로는요, 인공으로 만든 물건이라는 뜻이거든요. 인공으로 만든 물건, 뭐 건물도 그렇죠. 건물 안에 뭐 창틀이 떨어졌다, 이것도 공작물이고, 그 다음에 또 뭐 간판이 떨어졌다, 공작물이죠. 담벼락이 무너졌다, 공작물입니다. 이 공작물을 실제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즉 건물을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건물주는 따로 있는데 그 건물을 임차해서 쓰는 사람이 있다면 임차해서 쓰는 사람이 점유자. 예를 들면 임차인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냥 시험 문제 임차인이 많이 나오니까. 임차인이라는 표현은 건물을 빌려서 쓰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그 건물을 빌려주었다. 그럴 땐 임대인이란 말을 쓰는데요. 점유자가 임차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시험 문제에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이 공작물의 설치, 그 다음에 관리상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간판이라고 생각한다면 간판이 뭐 애매하게 설치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이제 관리 감독이 잘 안 돼서 이게 덜그럭거리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10
12년도 더 됐나? 참 선생님이 강의를 오래 하긴 했군요. 한 13년 전에 선생님 제자가 정말 그 일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시기도 딱 기억나요. 9월 모의평가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태풍이 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수업을 들으려고 가다가 막 이제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그 아파트의 상가가 있잖아요. 상가 2층에서 건물 그 간판이 떨어져 있고 다행히도 이렇게 머리를 맞진 않고요. 이게 어깨 쪽을 맞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럼 선생님 누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그 사연을 딱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게 진짜 뭐 시험 문제에 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례인데 이게 이제 상가 건물인데 옆에 이제 간판이 붙어 있었던 거고요. 간판이 떨어져 가지고 지나가던 선생님 제자가 다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위에가 미용실이었어요. 미용실 원장님이 계시는데 미용실 원장님은 이 건물주가 아니고 건물을 빌려 쓰던 분이고 그다음에 이 간판조차도 이제 빌려 쓰던 분인데 이 간판 관리 감독을 이 미용실 원장님이 하셨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관리 감독을 미용실 원장이 잘 못했다. 그래서 이 간판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 1차적으로 점유자가 책임을 지는데요. 이러면 어쩔 겁니까? 이 미용실 원장님께서 계속 막 간판이 덜그럭거리고 이러고 그다음에 이제 뭐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또 점검도 해본 거예요. 보니까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해서 미리 건물주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이 건물의 소유자한테 연락을 해서 아니 이거 이러다가 큰일 벌어질 것 같다. 빨리 와서 조치를 취해달라 했는데 이걸 차일피일 미루다가 하루 이틀 계속 미루는 겁니다. 미루다가 태풍이 와서 떨어져서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 이 점유자는 면책될 수 있거든요. 면책 가능. 그때 2차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논리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점유자가 면책이 되면 소유자에게 넘어오는데요. 그때 소유자가 지는 책임을 무과실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소유자는 면책될 수 없습니다. 즉 점유자가 면책이 되어서 소유자에게 책임이 넘어왔다면 소유자는 그 간판의 관리 감독의 소홀함에 뭐 고의가 있었냐 과실이 있었냐 이걸 따지지 않고 점유자가 면책이 되었을 때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까지 정리하시면 이게 어딘가 필기가 돼 있을 텐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 하면서 근대 민법의 원리 수정 그때 DEF가 있었습니다. D의 소유권 공공의 원칙이고 E의 계약 공정의 원칙이고 F에 보면 무과실 책임주의가 있거든요. 그 무과실 책임의 사례 중에 공작물 소유자 책임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는 점유자랑 소유자가 함께 책임지는 느낌이 아니고요. 1차적으로 점유자가 면책되면 2차적으로 소유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A, B와 밑에 있는 C는 논리 구조가 또 달라요. 다음 동물 점유자. 여러분 요새 반려견 많이 키우죠? 반려견. 네, 반려견. 선생님도 뭐 전강에서 뭐 똘똘이 얘기도 했는데 똘똘이가 떠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최근에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조금의 그 과장도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그 인터넷 택배 주문을 자주 하는데요. 택배 주문에 원칙이 있어요. 택배는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이 원칙을 선생님이 그걸 원칙으로 삼고 하루에 조금씩 뭔가를 주문해요. 조금씩. 막 비싼 거 살 수도 없어요. 근데 그 3만 원 이상이면 무료 배송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게 막 뭐 이것저것 담았어요. 선생님이 뭐 좋아하는 게 뭐 새우 과자라고 해야 되는데 새우 과자랑 막 생수 막 이렇게 담다가 29,300원이 된 거예요. 29,300원. 그래서 이거 700원만 더 담으면 무료 배송인데 해가지고 별로 큰 고민하지 않고 그냥 소세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그 조그맣게 돼 있는 그 소세지가 한 2,000 몇백 원이길래 담았어요. 그때 느껴지는 그 뿌듯함. 드디어 무료 배송을 받을 수 있구나. 해서 그냥 이제 큰 생각 없이 나중에 배송이 왔길래 이렇게 뭐 필요한 것들을 먹고 뭐 새우 과자도 먹고 그다음 뭐 이렇게 생수도 먹고 하다가 하루는 라면이나 끓여 먹어볼까 하다가 라면에 그 소세지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맞아 내가 며칠 전에 산 소세지가 있었어. 그래서 그걸 이제 뜯었어요.
근데 잘 안 익는 거예요, 이게 소세지가. 반려견 소세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한테 무엇을 시사하는가? 문제를 잘 보고 풀자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보다 보면 반려견 소세지를 주문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엄청난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최적이 어떤 충격에 빠졌냐? 아, 내가 이렇게 무신경할 수가 있구나. 반려견이 먹는 소세지를 내가 주문을 해서 그걸 끓여 먹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갑자기 떠오릅니다. 반려견. 다행히 먹진 않았습니다만. 물어보니까 뭐 제자들 중에는 반려견 소세지를 즐겨 먹진 않지만 이게 맛이 어떨까 해서 몇 번 먹어본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주의하시고요. 이게 선지도 잘 분석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또 반려견 소세지를 샀던 것처럼 여러분도 의도하지 않게 오답을 고르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자, 동물 점유자.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고 여기는 소유자 책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점유자는 누구냐? 이제 강아지의 이렇게 강아지 주인이란 말을 쓰기도 하죠. 강아지 주인. 강아지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 강아지 주인 말고도 그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간 점유자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강아지 주인이 데리고 나갈 수도 있죠. 그때 이 강아지가 지나가던 사람을 물었다. 그럼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러면 강아지 주인이 따로 있고 점유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강아지 점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동물 점유자가. 혹은 뭐 강아지가 좀 아파서 동물병원에 맡긴 거예요. 그럼 동물병원에 맡겼을 때 동물을 관리해야 될 그 동물병원 관리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관리가 잘못되어서 지나가다는 행인이 그 동물병원에 맡겨진 강아지에게 물려서 다쳤다. 그러면 강아지 주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동물 점유자로서 동물병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들을 때 이 동물 점유자 문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될 것 같지는 않죠, 여러분. 왜냐면 워낙에 중요한 A, B, C 사례가 앞에 있다 보니까 D는 출제 순위로는 좀 밀릴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지금 면책 가능이란 말 붙죠. 면책 가능. 자, 이걸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동물 점유자도 면책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민법 조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약에 동물 점유자가 그 동물 관리에 주의를 온전히 기울였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 그 동물 점유자가 할 게 없을 만큼의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동물이 지나가는 행위를 물었다. 그럴 때는 동물 점유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지나요?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의 일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가끔씩 보면 막 해외 토픽 이런데 비슷한 사례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강아지가 좀 사나울 것 같아서 막 입 마개라고 하나요? 뭐 입 가리개 또 이게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목줄도 이렇게 해서 이제 공원에 놀러 갔다가 이게 묶어놓은 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묶어놨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묶어놨는데 갑자기 뭐 천둥이 꽝 치면서 묶어놓은 목줄을 끊었다. 혹은 너무 놀란 나머지 이제 강아지가 이제 비정상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걸 끊고 지나가던 행인을 물었다라고 한다면 동물 점유자는 그 정도면 할 걸 다 했기 때문에 면책될 수는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면서도 좀 약간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런 일이 정말 실제로 있겠나?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만 이게 현실에서 얼마만큼 많은 일이 벌어지냐. 근데 요즘은 이 동물 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상당히 좀 논쟁이 되는 경우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좀 더 들여다보시고요. 여기에는 면책 가능하다는 거 위에도 정리를 하고 갈게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도 면책될 수 있습니다. 민법 조문에 보면 가능하긴 합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비록 제 아들, 7살짜리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7살짜리 아들이 돌멩이를 던져서 유리창을 깼지만 저는 제 아들의 관리 감독에 그 어떤 소홀함도 없었습니다. 라고 만약에 소송에 가서 재판부를 설득하면 면책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면책 가능, 여기도 마찬가지죠. 면책 가능, 면책 가능. 좀 정리하시고요. 사용자 책임, 이것도 면책 가능해요. 저는 직원 관리 감독에 그 어떤 소홀함도 없었습니다. 라고 사용자가 직접 재판부를 설득하면 사용자 책임이 면제될 수는 있거든요.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나하나씩 하시고요. 면책 가능, 면책 가능, 면책 가능. 여기 있는 공작물 점유자는 면책 가능하는데 공작물 점유자가 면책 가능한 상황이 놓이면 소유자에게 넘어갔을 때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 살리시고요. 마지막 2.
야, 이 공동불법행위는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냐면, 자, 일단 여기 갑이 있어요. 을, 병이 있다고 칩시다. 갑을, 병이 정을 폭행합니다. 이런 사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니까. 갑, 을, 병이 정을 폭행하는데, 정이 너무 정신없이 폭행을 당하다 보니까 누가 자기한테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혔는지 그걸 이렇게 기억하면서까지 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이 누가 자기한테 어느 정도까지 손해를 입혔는지를 실제로 증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여러 명이 하나의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면 여기 있는 갑을, 병은 연대하여 책임져야 되거든요. 연대 책임.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피해자 정은 요 하나의 폭행 사건에 가담한 갑, 을, 병 중 어느 한 사람만에게도 손해배상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갑이 직접 때리고 뭐 을이 뭐 그거를 이제 부추기거나 시키거나 병이 망을 봤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망을 본 사람을 방조자라고 부르거든요. 때리도록 부추기거나 시킨 사람을 교사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때린 사람은 따로 있고 때리도록 부추기거나 시킨 사람 교사자, 뭐 혹은 뭐 망을 보면서 이걸 도운 사람 방조자. 여러분, 여기는 교사는 학교 선생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중에 적어놓고서 막 애매하게 읽으시면 안 돼요. 교사는 부추기거나 시킨 사람. 교사자, 방조자도 전부 다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망을 본 것에 그쳤지만 피해자 정은 병에게 손해배상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연대 책임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이 병의 입장이면 살짝 억울할 것도 같죠? 저는 이렇게 망을 본 정도인데 어떻게 제가 손해배상을 다 해야 됩니까? 억울하면, 병 입장에서 억울하면 갑과 을에게 받으면 돼요. 병의 입장에서 억울하면. 그래서 이 정의 입장에서는 공동불법행위의 이 논리가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데 상당히 좀 수월하도록 하는 장치가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이 공동불법행위는 시험 문제 단독 출제되기도 하는데 주로 어떻게도 활용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두 글자 때문에 여러분이 엄청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이제 오답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오답. A의 상황. 갑이 돌을 던졌죠. 유리창을 깼습니다. 갑의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는 상황 A죠. 그럼 그때 갑과 병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맞습니까? 틀렸어요. 공동불법행위는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이 가담한 거예요. A의 상황은 돌 던진 사람의 책임 능력이 인정이 안 되니까 그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인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서 이걸 공동불법행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A 다시. 여기도 공동불법행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B, 여기도 공동불법행위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답으로도 많이 쓰인다는 거죠. 더 해볼까요? 공작물 점유자와 소유자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맞습니까? 아니죠. 여기는 1차적 책임, 면책되면 2차적 책임. 설마 여러분, 동물과 동물 점유자가 공동불법행위입니까? 함께 물었습니까? 강아지랑 강아지 점유자가 함께 묵습니까? 그런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동물 점유자. 이게 말하면서 여러분 상상하면 정말 웃길걸요? 강아지도 물고 강아지 데리고 나간 사람도 함께 문다고요? 그런다 하더라도 이거를 공동불법행위라고 부르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불법행위는 이 사례를 놓고 교사자, 방조자 모두 책임을 지게 한다까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주로 오답으로도 많이 쓰이는구나까지 정리하시면 충분하겠다. 자,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이제 읽기 자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로 나설 건데, 여러분 어느 순간 여기 B 사례를 한번 볼까요? B 사례에서 약간 억울할 것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약간이 아니죠. 가만 보면 아니 정작 직원이 잘못했는데 그 직원의 잘못을 사장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직원은 아예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건가? 차라리 이 오른쪽에 있는 사례는 이게 이제 부모고 여기도 어쨌거나 미성년자의 부모한테 책임을 지라는 거니까 납득은 되는데, 아니 이거 그러면 종업원이 아예 그냥 면제되는 건가? 책임이 아예 없는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종업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요. 사장에게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까? 선생님이면 사장한테 책임을 지울 거예요.
사장에게. 그럼 사장이 만약에 뭐 돈 500만 원이다. 손해배상액이. 그럼 500만 원을 물어줬다. 그럼 사장의 입장에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 사장은 직원한테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구상권을 행사한다라고 부르지만 구상권이라는 말을 여러분한테 직접 묻기는 좀 곤란할 겁니다. 왜?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알려주셨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이 구상권이란 말을 우리 교육과정에서 직접 이렇게 막 드러내서 사용하진 않거든요. 그럼 이 구상권이란 말을 어떻게 출제할 거냐? 사장이 돈을 갚고 직원한테 받을 수 있다면 이걸 선택지로 만들 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했다 하더라도 직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다시 한번. 사장이 손해배상을 하였다 하더라도 직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출제를 좀 바꾸어서 하니까 좀 기억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으로 우리는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모든 걸 다 읽어낼 수 있는데 완강 코드 소개하면서 이제 바로 읽기 자료 확인해 볼까 합니다. 완강 코드입니다. 보여주세요. 띠링. 나와 있죠. 특수 불법 행위의 유형을 정리하는 겁니다. 유형 정리할 땐 A부터 E까지를 그냥 타이틀만 정리하지 말고요. 어떤 포인트들이 있어요. 특히나 A라는 상황과 비교할 거. A라는 상황과 비교할 거. A 다시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 이건 일반 불법행위 책임으로 구분을 하는구나. 정리해 두시면 혹시라도 학교에서 이런 내용 안 배웠다. 이런 언급 없으셨는데 그럼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게 학교에서 이제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소개하다 보니 이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을 소개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배운 친구들은 꼭 살려서 정리를 하시고요. 읽기 자료가 있네요. 우리 교재에 105페이지인데요. 첫 번째,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판결 사례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갑이 자동차 배기가스 때문에 자신의 천식이 발병 또는 악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 판매 회사인 A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 대기오염 물질과 갑의 천식 사이에 여기 표시해 보세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 즉 결국 이 자동차 판매 회사 A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요?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려면 가위가 손인책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 인과관계가 없다 이거죠.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당신의 천식과 대기오염물질 사이의 인과관계, 즉 당신의 천식이 발병한 이유가 요것 때문이다 라고만 말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요 자동차 판매회사 A회사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인과관계가 있는가? 이게 바로 쟁점이었는데 한번 쭉 읽어나가면 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는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분석된 내용 쭉 나오죠. 따라서 A회사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가위가 손인책 따져보니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판결 사례고요. 두 번째, 누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초등학교 이렇게 밝혀주죠. 1학년인 A는 엄마가 식사 준비를 하는 틈을 타. 참 읽기가 이 자유낙하 실험을 막 해요. 자유낙하 실험. 이게 풍선과 골프공을 동시에 아파트 고층에서, 그렇죠, 호기심이죠, 호기심. 그러게 풍선과 골프공을 떨어뜨리면, 그런데 마침 1층 정원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던 B가 A가 떨어뜨린 골프공에 맞아 크게 다쳤다. 다친 사례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벽돌이 떨어져서, 벽돌을 이제 어린이들이 자유낙하 실험한다고 해서 떨어뜨려서 이 길고양이들을 챙겨주는 그런 분들, 캣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분이 맞아서 사망에 이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 A는요 책임 능력이 없잖아요.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엄마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질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C는 D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대리점의 배달 사원입니다. 종업원이죠. C는 고객 E가 구매한 정수기를 배달하였다. 그런데 정수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과실입니다, 정수기를 넘어뜨렸고 옆에 서 있던 E가 떨어지는 물통에 발을 다쳐 병원에서 3주간 치료를 받았다. 그러니까 C는 배달 사원이고요. D가 사용자, 이렇게 적어보세요.
D가 사용자, C가 피용자라면 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때 이 피용자도 책임을 지는데 그걸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부르고, 이때 사장에게 책임을 지을 수 있다면 사용자 책임으로서 특수 불법행위 이렇게 적어두시면 좀 더 확연하게 눈에 띄도록 해서 분석이 되지 않을까. 자, 밑에 있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례 다 했죠. 어디만 표시하면 될까요? A의 부모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진다. 나에서 C는 성년자이므로 책임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이는 C에게 민법 제750조, 이게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D는 C의 사용자이고 피용자인 C의 행위는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인데요. C를 고용한 D에게도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사용자 책임으로서 또 적어둘래요? 특수 불법행위 책임이구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특수 불법행위구나. 자, 이렇게까지 하면 바로 1번 문제부터 풀어갈 수 있는데요. 기본 문제 1번입니다. 이 얘기 들은 기억이 벌써 가물가물하면 곤란하죠. 2020년 6월 28일 갑은 을에게 4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을은 그날 바로 확답을 하지 못하고 다음 날인 6월 29일 갑에게 전화해서 4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니까 다음 날 6월 29일 날 계약 성립. 이틀 뒤에 갑은 을을 만나서 다음에 차용증서, 이게 계약서인데요. 을로부터 일금 4천만 원을 월 2% 이자율로 차용, 빌리고 2021년 7월 1일까지 반환하겠다. 그러면 이 7월 1일을 우리가 변제일이라고도 부릅니다. 돈을 갚을 그 날이죠. 단 이자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겠습니다. 누가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까? 여기 차용인이 갑이니까 갑은 돈을 갚아야 할, 차용인은 빌리는 사람이라 뜻이니까 돈 갚을 의무 있는 자는 바로 갑입니다. 그러니까 갑은 채무자, 을이 돈 빌려준 사람이니까 채권자가 되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갑과 을의 계약은 이때 성립되었다. 정답. 어렵지 않네요. 세 번째, 갑이 18세의 미성년자라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아니죠. 미성년자의 규정을 우리가 전에 배웠잖아요. 미성년자 전전강에서 배웠는데 이건 취소해야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고요. 처음부터 무효이진 않습니다. 을이 갑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해야 계약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죠. 계약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건 계약을 맺는 사람들의 능력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섯 번째, 갑이 기한 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 지워보세요. 불법행위라기보다는 계약을 제때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 골랐고요. 다음 2번 문제. 계약의 효력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려면 당사자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계약 내용이 적법해야 되고 의사표시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이걸 근거로 완전히 유효한 거. 갑 6살입니다. 부모 모르게 A에게서 고가의 게임기를 구입하였다. 6살 정도면 영유아 정도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 다시 6살이 영유아라면 의사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게 인정되지 않아서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 만약에 뭐 6살이 어떻게 영유아냐, 6살 그래도 의사능력은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잖아요. 그럼 고가의 게임기를 부모 모르게 샀다 그러면 최소한 취소할 수 있도록 이라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1번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을은 부모 동의도 없이 학원비로 B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하였다. 부모 동의 없이. 이건 뭐라고 적을래요? 취소 가능,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만취 상태에서 C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하였다. 이건 무효입니다. 만취 상태라고 써있죠. 의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네 번째, 정은 도박에 사용할 돈을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써주고 D에게 돈을 빌렸다. 이건 무효입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 30살이니까 뭐 능력, 뭐 의사능력, 행위능력은 다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의 목적 자체가 이게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건 무효가 되겠죠.
무는 고등학교 동창 2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잠시 생각한 뒤에 승낙하였다. 그럼요. 고등학생이 돈을 뭐 거액을 빌려줬다 이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동창 2로부터 무가 40세인데 유효한 거죠. 정답은 바로 5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다음 3번 문제. 이건 우리 그 전에 읽었던 읽기 자료에 나왔던 내용을 그냥 바로 문제로 옮긴 것 뿐입니다. 법률행위의 절차를 시기별로 정리했는데 계약이 성립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돼요. 갑은 을에게 급히 필요한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을은 생각해보고 전화를 하겠다고 했다. 을이 갑에게 전화를 해서 2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했다. 정답 2번. 더 큰 설명이 필요하진 않죠, 여러분. 이때 계약이 성립한 것이고 우선 1,000만 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갑의 계좌로 보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계약서 작성했고 그렇죠. 계약서 작성하면 좋긴 한데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의미 있게 쓸 수 있긴 한데 계약서의 작성 시기가 곧 계약의 성립 시기는 아닐 수 있다. 정답은 2번 골랐고요. 다음 네 번째. 이것도 금방 끝나겠네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읽고 무효. 일단 유효. 나중에 행위시까지 소급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 이게 취소한다는 얘기인데 선생님의 욕심은 가를 읽고 무효, 나를 읽고 취소 이렇게 적지 말고 무효가 뭐야? 이러면 여러분이 위에 있는 이 문장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거 무효 이게 아니고 무효가 뭐야? 그럼 위에 있는 말을 하는 거죠.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법률 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걸 무효라고 합니다. 그럼 취소라는 건 무슨 뜻이야? 취소라는 것은 일단 유효한데 누군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가진 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마법 카드 한 장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마법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취소권을 행사했을 때 소급하여. 여러분 이제 이 소급한다는 얘기가 귀에 들려오는 정도까지 왔어요. 소급한다. 소급한다가 뭐였지? 시간을 되돌린다. 여러분 노래방 가면요. 뭐 노래 가사가 막 나와요. 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정치화법 공부한 친구들은 그 가사를 바꿔 부를 수 있어요. 소급할 수만 있다면. 노래 가사를. 이게 우리 정치화법을 공부하는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그런 가사 바꾸기 놀이랄까? 네. 근데 그렇게 이제 가사 바꿔 부르면 좀 밉상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 5번. 모든 일이 계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참 그렇죠. 살다 보면 판매자가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지 않거나 이게 채무불이행입니다. 보내준 물품의 모양이나 수량이 계약 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그렇죠. 이것도 채무불이행이죠. 반대로 구매자가 물건만 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을 수도 있다. 어쨌거나 채무를 채무를 제때에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거죠. 채무불이행인데 이렇게 채무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부르죠.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본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이렇게 적어보세요. 1번 계약을 해제하거나 2번 강제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고 3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필기했었어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사례에서 아니 왜 답례품을 제때 안 갖다 줘서 행사를 망쳤냐. 이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니까 손해배상 하시오 할 때 쓰는 말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5번까지 됐고요.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선생님 6번은 안 해주시나요? 전강에 했던 문제가 6번입니다. 전전강이었죠. 미성년자의 계약에서. 대학에 입학한 갑, 대학생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18세, 미성년자고요. 학교 근처에 방을 얻어 혼자 생활하고 있다. 갑은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아. 상당히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네. 어느 날 이 중 일부를 팔기로 하였다. 와 18세인데요. 갑은 아버지 을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여기서 뭔가 딱 느낌이 와요. 취소할 수 없겠구나. 속임수를 쓰면 취소할 수 없겠구나. 자 읽어보겠습니다. 갑은 미성년자이므로 책임 능력이 결여되어 부동산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책임 능력이라는 건 손해배상할 때 쓰는 말이다. 해서 이 문제를 왜 전전강에서 소개 안 했냐. 책임 능력을 배우고 나야 좀 더 이해가 빠를 듯 하여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불법행위한 다음에 설명을 하겠다. 무효라고요? 아니죠. 이건 그냥 유효가 돼버립니다. 갑이 계약 체결 당시 의사 무능력 상태
뭐 젖먹이도 아니고 심신상실도 아니고 뭐 만취자도 아니었다면 의사 무능력 상태 틀렸고요. 세 번째, 갑이 속임수로서 병을 믿게 하였으므로 을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됐죠? 을이 누군가요? 을. 쭉 읽다 보니까 아버지 을이에요. 아버지 을. 네. 네 번째, 을이 법정 대리인으로서 동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을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갑이 제시한 동의서의 위조 여부를 병이 알지 못한 과실을 이유로 을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아니죠. 아니, 위조했는지 안 했는지를 뭐 병이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속임수를 써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게 했다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바로 10번으로 갈 건데, 불법행위 사례예요. 갑은 을의 법정 감독 의무자입니다. 을의 행위로 인해 병이 손해를 입었다. 그런데 병은 을을 상대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갑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만일 갑이 을을 감독함에 있어 과실 없음을 증명한다면 갑도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밖에 없죠. 그러니까 갑의 아들 을이 친구병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경우 바로 정답이 됩니다. 두 번째, 갑이 점유하고 있는 을 소유 건물에 간판이 떨어져 지나가던 병을 다치게 하였다. 이건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이고요. 세 번째, 그러네요. 이쪽은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려면 일반 불법행위로서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고요. 갑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종업원 을, 이건 사용자 책임. 다섯 번째, 이건 동물 점유자 책임이니까 이 틀에 맞지 않죠. 정답은 1번 나왔고요. 다음에 11번,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로서 법률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변식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책임 능력이 되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다 설명했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12번, 밑줄 친 부분의 근거, 트럭 운전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거든요. 즉 이런 거예요. 불법 주차가 되어 있어서 비로소 손해가 발생했다기보다는 그냥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다가 이제 마주보고 오는 차를 피하기 위해서 그 트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거니까 이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나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럭이 사고 지점에 주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갑의 승용차가 가로수나 콘크리트 벽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 차 때문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되고요. 다음 13번 문제. 갑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종업원인 을이 손님의 차량에 기름을 잘못 넣어 차의 부속품이 심하게 훼손되었다. 이건 또 사용자 책임의 논점이 나오고요. 병 소유 건물에서 정이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창틀이 허술하여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건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 나올 수 있죠. 을과 달리 갑은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을은 일반 불법행위, 갑은 사용자 책임으로서 특수 불법행위. 두 번째, 을의 불법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틀렸죠. 을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갑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이 이 사용자 책임의 요건이니까 니은 틀렸고, 정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은 병이 아니라 정에게 있다. 그렇죠. 정이 누군데요? 정은 점유자니까. 리을. 갑은 사용자 배상 책임 설명했고요. 정은 공작물 점유자 책임을 질 수 있다. 둘 다 특수 불법행위.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 5번. 자, 마지막 문제는 14번인데, 출입금지 표지판이 붙어있는 A 아파트 건설 현장 근처를 지나가다가 낙하물에 다쳤습니다. 병이 작업하고 있었는데 병의 실수로 낙하물이 떨어진 것이다. 1,0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갔으므로 누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아니죠?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청구할까요? 병은 작업자로서 이쪽은 피용자고요. 을은 사용자라고 생각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고요. 갑은 을을 상대로 금전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원상회복이 아니라 금전 손해배상이 원칙이다. 세 번째, 병이 갑에게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을은 갑에게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이 정답입니다. 왜요? 그게 바로 사용자 책임의 논점이니까. 네 번째, 각각 500만 원씩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실이 경미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경미하다는 게 아니라 없다고 자기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드디어 우리 불법행위까지 끝냈고요. 다음 강에서는요. 네, 가족관계와 법 들여다보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았고 다음 강에서 또 웃는 얼굴로 만나죠. 표적이었습니다. 안녕.